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화물차의 뒷부분을 보면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 어떤 화물차는 1톤까지 실을 수 있고 더 큰 화물차는 2.5톤, 10톤, 나아가 20톤, 40톤까지 실을 수 있는 차도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을 10% 이상 초과해서 짐을 싣게 되면 과적으로 단속되고 과태료도 물게 됩니다. 또 과적을 하게 되면 차량도 도로도 훼손되고 주변도 위험해지죠. 인생에서도 삶의 무게가 어쩔 수 없이 과적되는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고 공부하느라 잠을 줄이고 소득보다 더 많은 빚을 지기도 합니다. 사람도 화물차처럼 저마다 최대 적재량이 달라서 체력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걸 감당해낼 능력이 다르죠. 그래서 같은 무게를 짊어져도 누군가는 더 빨리 지치고 먼저 쓰러져 버릴 수도 있고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균형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는 과적 단속이 없으니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0월 16일 수요일 또 활기찬 하루 같이 한번 시작을 하실까요? 오늘 경제 상식 퀴즈는 역대급으로 쉽습니다. 일단 퀴즈 바로 나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103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려 80%가 이 지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2위는 부산, 3위는 경기도였는데 다른 지역은 모두 한 자릿수 방문율에 그쳤고요.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의 74%가 역시나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외국인이 찾아오면 가장 많이 가는 곳. 대표적인 과대, 과밀 지역.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도 한 곳. 요거 틀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계속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강영현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한국은행이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금 상황을 사면 초과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의 대규모 상용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이어서 걸그룹 뉴진스 한이가 국정감사에 나온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올랐다는 거죠?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약간 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은행에 가셨을 텐데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오늘부터 주담대 변동금리가 6개월 기준으로 4.75에서 6.15%로 0.04%포인트 높아졌고요. 또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4.48에서 5.88%로 인상이 됐거든요. 우리은행도 5.35에서 6.655%로 올랐는데 이렇게 주담대 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그 코픽스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40%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픽스가 뭐냐면은 그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SC제일, 기업, 한국시티은행과 같은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인데 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예적금 그리고 은행채 이런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코피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은 적은 이자를 주고서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코피스가 오르면 그 반대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코픽스는 왜 오르는지도 살펴봐야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코픽스가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오르고 있냐?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선반영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3개월 연속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일종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코픽스는 지난 11일 단행된 한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반영되진 않았는데요. 이제 다음 달에 인하가 반영되면 조달금리가 장기적으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은 나옵니다. 이제 다만 조달금리가 내려가도 그러니까 코픽스가 내려가도 대출금리가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정부와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가상금리를 조정함으로 통해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조달하는 금리는 뭐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선반영해서 약간 좀 반대 방향으로 좀 일시적으로 튈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상금리를 더 많이 높여서 아유 우리 은행에 지금 대출 받으러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은. 맞습니다. 당국의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돈 필요한 사람들은 제2금융권으로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도 지금 정부가 억제한다는 거죠. 네, 금융당국은 이제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니까 네. 이 수요가 보험이나 상호금융과 같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주요 보험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실제 가계대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실무자들과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대출과 같은 가계대출 관련 데이터를 취합하고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단순히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밝혔지만 업계,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많은 대형 보험사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또 일부 대형 보험사들은 대책을 내놓고 있기도 하는데요. 뭐 이미 주담대 금리를 올린 것도 있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유주택자 주담대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추이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주담대 한도가 이미 모두 소진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이달 들어서 2금융권의 증가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제2금융권에도 언제든지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거론되는 대책으로는 현재 50%인 제2금융권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을 제1금융권과 같은 40%로 낮추는 방안을 네.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리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은행들을 이제 옥죄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2금융권까지 가고 있고 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또 제2금융권을 불러 모았고 꼬리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포드사랑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네요. LG엔솔은 2030년까지 총 109기가와트시 규모의 상용차 배터리셀 및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100기가와트시가 일반 전기차로 환산하면 140만 대 분량이고요. 이번에 수출하게 된 상업용에 주로 쓰이는 상용차, 뭐 트럭, 버스 이런 건데요. 기준으로는 100만 대까지 넣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 LG엔솔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가격을 통해서 추산을 해보면 약 13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대규모 계약이라는 거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해당 배터리를 이제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인데요. 포드의 상용차 대표 모델로는 초대형 밴, 한국의 카니발과 흡사한 트랜짓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 LG 배터리가 트랜짓 전기차 모델에 대부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글로벌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유럽 전기 상용차는 연평균 36%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고요. 또 2030년이 되면 유럽 상용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5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만큼 이번 수주가 LG 엔솔의 전기차 수요 정체를 돌파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의 저가 공세가 상당합니다. 예,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끊임없이 저가의 배터리를 공급해내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자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를 확실히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중국 자동차 업계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9월까지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누적 설치량이 247기가와트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1년 전보다는 40% 늘어난 수치고요. 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건 고성능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은 배터리입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경쟁 초반에는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3원계 배터리가 가격은 조금 비싸도 충전 용량도 좋고요. 주행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월등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 성능이 꾸준히 좋아지면서 저렴한 가격까지 갔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시장에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 하반기부터 르노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시장에 발표를 했고요. 삼성 SDI와 SK온도 2026년 LFP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이제 고금리 시절에 좀 줄어들면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캐즘 현상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전기차 판매는 어떨까요? 예, 미국 시장조사 업체 로모션의 자료를 봤더니 지난 9월에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가 전 세계에서 169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게 1년 전보다 30% 늘어난 건데요. 다만 이 하이브리드가 주도를 하긴 했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성장세가 유독 강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판매량이 48% 늘었고요. 반면에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서는 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서 9월 3분기 기준 미국에서도 전기지 자동차 판매가 또 다른 기록을 세웠는데요. 약 35만 대가 판매되면서 2분기 대비 5% 늘어났습니다. 이 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45%에 가까운 수입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네. 그만큼 중국산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강하다라는 의미고요. 또 미국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혹은 200%까지 관세 부과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라는 미국과 유럽의 판단이고 지금 중국산 전기차도 우리나라에 더 이제 진입하려고 여러 업체들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떨지요?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지금 삼성,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위기라는 인식이 밖에서는 파다한데 네. 삼성 내부에서도 관련된 언급이 중요한 조직에서 나왔네요. 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연간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 삼성은 현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내 최대 기업이지만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외형적인 1등을 넘어서 존경받는 인류 기업으로 변화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장 삼성에 맞은 역경을 나열했는데 먼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국내의 경제 상황 그리고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 기술 유출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요.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컨트롤 타워 재건, 그리고 조직 내의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 제거, 책임 경영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고 경영자인 이재용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가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있을지 모르는 준법 경영 위반 위험에 대해서는 준감위가 준엄한 원칙의 잣대를 갖고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찬희 위원장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 부활이 수면 위로 떠오를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이라는 게 있었는데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2017년에 이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미전실을 해체하고서 사업별로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전자계열, 그리고 금융경쟁력 TF, 그리고 EPC TF라고 해서 전자, 금융, 물산 이렇게 각각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부에서는 컨트롤 타워를 재건할 필요가 있다. 또 이재용 회장이 등기 임원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 일단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네요. 네.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상황도 좀 위태롭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은 올해 3분기에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근소한 차이로 5위를 지켰지만 지난해 3분기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연히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에는 삼성전자 점유율이 21%였거든요. 근데 애플은 17%여서 4%포인트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는 같은 18%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삼성이 1위인 걸로 나왔는데 이게 소수점까지 공개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좁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폴더블 폰의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건데요.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비주류인 건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7월에 갤럭시 Z 폴드 6, 플립 6를 선보였는데 국내 사전 판매량이 91만 대로 100만 대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제 전작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나 하면은 일단 그 폴더블 폰들이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리비 같은 유지 비용도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또 내구성이 떨어져서 바타입 핸드폰, 일반적인 바타입 핸드폰과 비교했을 때 사용 기한도 짧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이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그 폴더블 폰은 중국 업체들도 또 빠르게 또 기술력을 높여서 또 따라오고 있고요. 자, 이환조 기자에게 갑니다. 어저께 국회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였죠. 뉴진스 한이가 출석한 게 엄청나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 삼성 걱정과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두 가지 다 걱정하고 삼성 있네요. 걱정, 연예인 걱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어제 하이브 대표 걸그룹이죠. 뉴진스 멤버 한이가 이제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했는데 이에 앞서서 지난 11일에 한이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예,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출석을 한 거고요. 이 앞서 거슬러 올라가면 민희진 어두어 전 대표가 경영권 분쟁으로 하이브와 사이가 틀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방출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민희진 대표가 키워냈던 그 뉴진스와 하이브에 남아 있는 직원들 간에 이제 다툼, 따돌림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한이는 국회에 출석을 해서 하이브 직원이나 다른 팀 가수가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았고 회사 내에서 따돌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익명 앱에서 직원들이 이 뉴진스에 대해서 욕을 한 적도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따돌림의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인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지워지고 약 8초. 사실상 증거 능력이 없는 부분만 남아있다라고 한이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브 소속이죠. 김주영 어두어 대표가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라면서 실제로 다른 레이블의 가수와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를 무시했는지 확인을 요청을 했고 보관 기간이 만료된 CCTV까지 복원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 입증할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아티스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관계는 노동청 조사로 밝혀져야 하는 거고 일단 뭐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이런 거는 그 사람의 국적이나 인기, 지위, 수입에 관계없이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건 맞는데 근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국회까지 이렇게 나설 일인가라는 이제 양측의 관점이 또 엇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제 인기 걸그룹 멤버의 이제 국회 출석이었다 보니까 이례적인 모습들도 많이 좀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게 또 황당한 일에 좀 가까운 거죠, 사실은. 예, 환경노동회가 이제 환경, 노동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그 국회 국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 사장이 이날 출석을 했는데 이 휴대전화로 뒤에 앉아있던 한이와 셀프 카메라를 촬영을 했는데 이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 정 사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올해 들어서만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국감에 출석은 했는데 이 웃으면서 연예인과 사진 찍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오션에 그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냈는데요. 당사 임원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 국회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라고 공식 입장을 회사 차원에서 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일부 또 국회의원들은 같이 이제 사진을 찍으려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제 팬심을 막 드러내고 이래서 약간 그 부분도 뒷말들은 좀 많이 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한국을 찾고 있는 외국인 10명 중에 8명은 이곳을 찾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만 또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도 높을 수밖에 없죠. 일단 외국인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다면 지역 맞춤 콘텐츠도 개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문화자산을 활용하거나 지역별 이야기를 개발하거나 쇼핑이나 먹거리 등 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도 유명하죠.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 집중도가 OECD 평균의 4.5배 수준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인구 밀도가 상당한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근데 우리는 참 일상적으로 거의 뭐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2104님 2번밖에 안 가봤어요. 예, 그리고 오윤정님은 외국인도 가는 이곳을 한국 사람인 저도 아직 못 가보셨다고요. 예. 시골 사람들은 여기 가고 싶어도 마음뿐 선뜻 가기도 힘드네요. 그렇죠. 사실 뭐 멀리 계시는 분들은 또 쉽지가 않죠. 3288님 손녀 운동회 어제 해서 다녀왔습니다. 또 달리기 1등 했나 보네요. 예, 탕수육 사주셨다고. 좋은 추억만 지었겠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여기를 처음 저는 이제 경기도여가지고 처음 와봤을 때 제일 놀랬던 게 도로 바닥에 철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길 바닥에 왜 철판이 깔려 있지? 항상 그 공사하는 구간에 큰 철판을 이제 깔아놓고 공사를 하는 게 어린 눈엔 정말 신기했습니다. 63 빌딩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그 근처에서 또 이제는 일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이곳과 관련된 추억담 많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476님, 저는 살기 좋은 고창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고창으로 놀러 오세요. 선운사, 읍성 습지와 장어와 복분자. 예, 좋은 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0474님은 청취율 조사 전화를 어제 받으셨다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듣는다고 하셨다고. 최근에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아이고 0474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에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을 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주변 사람들한테 빌린 돈이 일단 밝혀진 것만 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20억 원 넘게 빌릴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신기한데요. 이 도박의 유혹 참 강합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 특히 청소년에게까지 이게 뻗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도박 문제 한번 짚어보시죠. 전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전문위원 강성군 심리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게 도박이 한번 빠지면 이게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건가 봅니다. 일단 한번 시작을 하면요. 실제로 힘듭니다. 혼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든 게 이 도박 중독입니다.
그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그쪽에서도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신 거예요? 너무 많이 만났었죠. 어, 20년 이상 동안. 네. 예. 예. 그 어떤 경우까지 있던가요? 실제로 그 주변 보면 진짜 그 자동차 키 맡겨놓고 끝끝내 못 찾아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많이 있고요.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그 전당사에서 뭐 주차해 놓을 데가 없으니까 예, 산재되어 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맡겨놓고 돈 빌려서 내가 돈 다시 따서 찾아가야지 예, 했다가 그냥 영영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 도박의 시작은 재미, 호기심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채가 발생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면은 벌써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고 예, 한 방이면 내가 회복할 수 있어. 한 방이면 내가 다 갚을 수 있어.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박이 여전히 즐기고 있는 차원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중독이 된 건지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현금 서비스나 부채가 생기거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벌써 상담을 받아야 되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아, 주변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할 때가 일종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스스로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죠. 그런데 이제 가족분들도 눈치챌 수 있는 게 네. 평소에 그렇지 않은 분이 뭐 출장이다, 뭐 일이다 이렇게 해서 외출이 잦거나 전화 혼자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은 뭐 도박뿐만 아니지만 예, 어쨌든 도박 관련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번에 그 개그맨 이진호 씨 사례를 보니까 주변에서 연예인들이 돈을 막 뭐 억 단위로 빌려준 것도 도박하라고 빌려준 게 아니라 다른 일로 힘들다 뭐 가정사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빌려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주변에서 또 눈치채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말하지 그렇죠. 않으면. 그렇죠. 대부분이 도박 자금 빌릴 때는 뭐 사실대로 말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도박한다 그러면 100%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러죠. 아, 또 이게 그 도박 시장이 뭐 강원랜드나 뭐 경마, 견륜 아니면 뭐 이제 로또 복권 같은 것도 이거는 이제 합법적인 거잖아요. 근데 네네. 불법 도박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불법 도박은 뭐 평균 자료에 의하면 뭐 합법적 도박의 4.5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조 이상이다라고만 나오지 네. 실제로는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정확히 측정이 안 되겠죠. 예, 할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더 큰 문제가 이 도박을 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진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네. 10년 사이에 도박 범죄로 걸린 청소년이 5배 넘게 늘었다. 막 이런 네. 통계들도 있고요. 네. 이 젊은 나이에는 어떻게 도박을 접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청소년들은 발달 과정의 성장의 그 시기인데 네.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또래 집단들로부터 많이 배우고요. 또 그리고 뭐 많은 그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친구 또래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뭐 바다 이야기 같은 그런 게임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불법 도박 그렇죠. 적발 사례도 99%가 온라인이라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도 있던데요. 청소년들은 뭐 합법적 도박장에는 갈 수는 없고 합법적 사행업에는 입장이 안 되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뭐 인터넷이라고 보죠. 그리고 요즘 게임을 하다 보면은 연결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면 게임 사이트들이 같이 붙어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온라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접속 시간이라든지 아이템 구매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개인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럼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예 불법 도박 사이트면은 뭐 청소년 여부를 뭐 인증할 필요도 없는 거 그냥 열려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인정을 하라 하더라도 네. 쉽게 그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죠. 접근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도용할 수도 있고요. 박금화님이 주식도 게임도 이게 휴대전화가 문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또 온라인으로 유혹의 손길이 주변 곳곳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뉴스 사이트나 이런 데 검색해서 뉴스 보러 들어갔는데 옆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가 뜨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죠. 또 포털 사이트에서 그런 걸 또 광고를 받아주기도 하니까. 예.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런 불법 사이트를 이제 폐쇄를 하거나 운영자를 잡는 건 어떻습니까? 현실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차단을 시켜서 할 경우에 이 사람들은 이 도메인이나 기타 등등을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접근하고 네. 그리고 자기들은 확보해놓은 고객 연락처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문자 날리고 이러는 경우들로 인해서 차단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 서버도 해외에 있고 이 일당들도 네. 해외에 있을 수도 있겠고 IP는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근데 또 문제가 이런 하우스라고 하는 것들이 번화가나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과거에 이제 뭐 풍선 효과라고 해서 합법적 사행업에서도 규제도 하고 네. 이제 이걸 이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가 쪽으로 막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차단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꾸 음성적으로 자꾸 활성화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독관리센터에서 일하실 때 보면 특히 이제 중독이 잘 되는 사람들의 유형이 좀 따로 있던가요? 겉으로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하는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성향상 충동성이 강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금전에 관련되는 욕구가 강하고 게임 승부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강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접근하는 율이 높죠. 충동성 강하고 금전적인 예. 욕구, 승부욕 강하신 분들. 예. 근데 어떻게 좀 치유는 잘 되던가요? 치유도 자연 치유율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는 그 과정들의 그 조건들이 좀 맞아야 됩니다. 일단 자기가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수준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전까지에는 그 치료라는 것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본인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좀 고쳐야겠다,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까지가 어려운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동기가 생길 때까지 동기 강화시키는 것이 또 뭐 쉬운 과정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치료가 들어가야만이 치료 효과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그 개인의 파멸은 물론이고 가정도 망가지는 거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그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네네. 도박의 문제가.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도박빚이 너무 커졌다. 이럴 경우에는 그럼 법적으로 개인 파산이나 회생도 받아줍니까? 개인 파산은 불가능하고요. 예. 이제 개인 회생에 관련되는 절차들을 가져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무료 법률공단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전국 지자체마다 그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시면은 아마 쉽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 도박빚도 갚아야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갚아야 되죠. 본인이 스스로 갚아야 되겠죠. 가족이 갚아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치료에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들을 이야기하죠. 이번에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번엔 진짜 한번 끊어봐. 이런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도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도와주셔야 되겠죠. 가족분들이나 본인 스스로도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0340번 쓰시는 분께서 평범했던 제 친구 2명도 재미로 카지노 놀러 갔다가 타고 간 차량마저 담보 잡히고 결국 수억 원의 빚을 지면서 이혼했어요. 여러분 정말 재미로라도 도박을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주셨네요. 아이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일단은 도박에 발을 들였다. 그러면 이 굴레를 좀 어떻게 끊어야 한다고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네.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고백을 하세요. 고백. 한 번이라도 갔다. 그런데 내가 요즘 최근에 일주일에 한 달에 뭐 두세 번 자꾸 늘어난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전문기관이 주변에 있으면 무조건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희망하는 돈을 따거나 뭐 행복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도 있고 한 번이면 역전할 수 있어. 사실 그건 이런 도박 업체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쓰는 문구들이고 사실 도박이라는 게 확률적으로도 그 뭐 강원랜드 카지노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드랍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업체들이 가져가는 이제 수수료라는 게 있다 보니까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될수록 업체에 유리해지고 베팅을 하는 사람은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할수록 무조건 잃을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그걸 좀 맞습니다. 알고 스스로 알아차리고 또 주변에 도움도 받으시고 그 전에 고백도 하시고 꼭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강성군 심리학 박사님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도 들어보시죠. 재보궐선거가 오늘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 등 총 5개 선거구에서 실시됩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최성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다음 달에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차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4만여 명 늘며 석 달째 증가폭이 1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소미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은 돈 버는 기계라며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3조 원을 지불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트렌드 팔로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히 이거 노벨문학상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 한때 그 뭐 출판사 뭐 접속이 막 버벅이기도 했었고. 네네. 저도 그 노벨문학상 선정 직후에 책을 주문을 했는데 한강 작가의 책을 아직도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일주일 다 돼가고 있는데 네. 독서 열풍도 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구글 트렌드 분석에서 독서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한강 작가님의 이 노벨문학상 수상 이전에는 관심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딱 수상 직후인 같은 날 오후 9시쯤에 들어가 보니까요. 관심도가 최대치인 100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후에 지금까지 50에서 70을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졌고 독서에 대해 검색하고 콘텐츠를 찾는 경우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경기도에서는 독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독서 축제요? 네. 그런데 6천 명 이상이 방문해서 이 독서 나들이를 즐겼다고 하고요. 네. 또한 최근에 서울의 이 청계천 일대에서는 야외 도서관이 열렸어요. 요즘 같은 날씨 굉장히 바깥에서 또 책 읽기 좋은 날씨인데 사람들이 모두 빼곡하게 앉아서 책을 보는 이런 진귀한 풍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에 물론 이제 독서 축제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노벨문학상 선정 그 영향도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날씨 영향도 있을 테고요. 이럴 때 스마트폰이 아니라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 안에서 책을 들고 보고 있으면 네. 훨씬 더 좋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옆 사람도 그러하면은 더 또 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그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책들도 잘 팔리는지 아니면 진짜 한강 작가 책만 사려고 몰리는 건지 이것도 저는 궁금해요. 네. 사실 이 한강 작가님 수상 이전에도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독서하는 것이 굉장히 멋있다 하는 움직임들이 불기 시작했어요. 독서가
멋있다고요? 네네. 젊은 세대 사이에서. 네, 맞습니다. 이게 텍스트 힙이라는 현상인데 글자 그대로 활자가 굉장히 멋있어진다라는 의미로 요즘 독서하는 행위를 멋있다라고 평가하는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들은 1년간 평균 3.9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종이책 독서량은 1.7권에 그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30 세대의 이 3개월간 독서량을 따로 조사를 해봤는데 1인당 평균 독서량이 5.62권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는 거죠.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더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대학내 20대 연구소가 2024년 8월에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수상 이전이죠. 최근 3개월 이내에 외출해서 여가를 보낸 공간이 어디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특히 이 젊은 Z세대들 20대 분들이 도서관이나 서점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28.9%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10%나 올랐다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하다 보니까 독서 열풍이 더욱더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독서 관련된 검색량이 아주 늘고 또 독서 경험 전반을 공유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것은 이 오픈 채팅방에서 온라인 읽기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이 보이스룸이라고 해서 음성으로 하는 단톡방, 음성으로 하는 채팅방이 인기인데요. 이 방에서 함께 책을 낭독하는 이런 신개념 독서 모임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네. 텍스트가 힙해 보이고 이게 사실 오히려 많이 안 찾게 돼서 많이 안 보게 되어서 더 찾게 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전환점이 온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모여서 같이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좋은 트렌드입니다. 네. 또 이거를 필사하는 것도 유행이에요? 받아서 적는 거? 네, 이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작품을 읽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필사를 하면서 작품을 즐기는 이 챌린지가 유행인데요. 그래서 좋은 문장을 손으로 옮겨 적으면서 그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책들도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한때 유행했던 캘리그라피 열풍과는 다소 좀 다른데요. 이 캘리그라피는 멋지게 손글씨를 써서 SNS에 올리는 용도로 좀 인기를 끌었다면 이 필사는 말 그대로 혼자 이 방 안에서 묵묵히 옮겨 적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상적인 글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런 문화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글 올려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얘기 보면은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오프닝 내용을 받아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걸 또 블로그로 옮겨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1300님 그 오프닝 멘트 촌철살인이요 멘트를 책으로 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예,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1300님이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출판사들이 관심을 안 갖네. 9552님이 성공예감 별책 부록에서 소개해 주신 책 친구와 같이 읽으려고 2권 주문했어요. 정말 유익한 방송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 최근에 또 저희가 별책 부록으로 다룬 책 중에서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작도 나와가지고 그 권력과 진보라는 책인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죠. 근데 책 소개하는 그 콘텐츠도 약간 이게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게 있어요? 네. 원래 이 너튜브에서 책과 관련된 콘텐츠는 책을 리뷰하고 요약해준 영상이 가장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요약. 네. 근데 최근에는 독서 브이로그가 뜨고 있습니다. 독서 브이로그라고 하면 독서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에요? 맞아요. 우리 일상을 찍을 때 흔히 브이로그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독서 브이로그가 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독서 브이로그는 단순하게 책을 읽는 모습만 담아내지 않고 어떤 과정에서 이 책을 골랐고 또 어디 가서 이걸 읽을지를 다 함께 고민을 하고 이 책을 읽기 전에 준비 과정을 모두 함께 찍어서 올리는 콘텐츠입니다. 이 독서 브이로그에서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멋진 이 독서 경험을 만들어주는 펜이라든지 뭐 북커버라든지 아니면 좋은 노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독서 용품들을 소개하는 것도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책 하나뿐만이 아니라 더 관심사도 옆으로 되게 넓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또 경제적으로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또 동네마다 뭐 여행, 문학, 환경, 뭐 과학 등등
독립서점이 이제 특색 있는 곳들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만 여행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고 있는데요. 요즘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그 동네의 작은 독립서점들을 꼭 들르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이걸 뭐 독립서점 도장 깨기, 뭐 탐방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약간 이제 책방이라고 하는 곳들. 그쵸. 책방. 네, 이 작은 책방들이 대형 서점에서는 보기 힘든 독립 출판물들을 따로 접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고요. 또 책방직이라고 불리는 사장님이라든지 뭐 주인분들과 소통하면서 원하는 책을 추천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독서 열풍이 지역 독립서점들에게는 단비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제 공공도서관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모처럼 등장한 독서 열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뭐 야외 도서관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책 축제를 개최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정자님도 책 읽기 좋은 날씨라고 네. 해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가을은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역설적이라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사람들이 날씨 좋아서 다 놀러 나갈까 봐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 이제 캠페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집중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환경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지금 딱 좋은 시기를 우리가 맞은 거고 트렌드도 그러하고 이런 독서 열풍, 독서 문화 기업들이 그냥 가만히 보진 않겠죠. 그렇죠. 우리 기업들도 이 독서 열풍에 적극적으로 좀 가감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대형 서점들은 젊은 층을 타겟으로 새로운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새롭다,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일책 서비스라고 있어요. 생일책이요? 네. 우리 생일책 서비스는 유명 작가들의 생일과 같은 날 태어난 친구나 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네. 이 작가의 대표작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0월 16일 생일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 생일과 똑같은 유명 작가분들 중에서도 10월 16일이 똑같이 생일이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가장 대표작을 따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요즘 소비자들이 또 생일 빈티지 라고 해서 생빈 이런 것도 또 열풍이면서 같이 이 마케팅으로 또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한 출판사에서는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잔잔한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낭독해주는 마케팅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 콜포비아가 있다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콜포비아라고 이제 전화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콜포비아? 네. 전화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네. 전화기에서 왜 전화가 울리지? 네, 이 콜포비아도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출판사에서 이런 마케팅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막 전화를 거시는 젊은 세대분들이 참 많았대요. 그래서 그만큼 요즘 시 낭독이라든지 독서 열풍에 또 이런 마케팅이 같이 인기를 끄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와는 관련이 없는 업계에서도 요즘 이 독서 열풍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업계나 패션업계입니다. 최근에 해당 기업의 가치나 이 문화를 담은 책을 출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한 핀테크 기업에서는 금융생활에 필요한 콘텐츠를 따로 책으로 출간해서 우리 소비자분들께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야, 그래요. 재미나네요. 근데 이지웅님이 잠이 잘 와요라는 독서의 장점도 하나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6549님은 초등생 3학년 딸이 처음으로 완독한 하이디를 4년째 필사하고 있습니다. 한 줄이라도 매일 쓰려고 애쓰지만 한 권을 다 쓰려면 아직 머네요. 그렇지만 완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특하네요. 네. 그리고 1918님은 저희 딸도 독서 동아리에 가입해서 독서 토론을 하는데 딸이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서 이제 서로 이제 지식을 서로가 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산에도 뭐 투자에도 복리 효과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식에도 복리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하나를 알게 되면 그 위에 또 새로운 게 얹어지고 계속 쌓여가는 거죠. 이런 열풍이 계속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반짝 인기에 끝나서는 안 될 테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국내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인 만큼 그간 다소 침체되어 있던 이 한국 문학이라든지 출판업계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간 계속 우리가 쇼츠나 릴스 이런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만 좀 집중되어 있었는데 네. 활자로 전환되면서 이 독서 열풍이 좀 지속되었으면 하는 희망적인 기대가 있죠. 다만 이 전반적인 책 읽기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입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도 출판업계가 굉장히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특히 수도권을 넘어서 지역 서점들의 균형 발전이 필요한 때다라는 의견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역 독립서점 같은 경우는 이 지역 문화와 지역 지식의 거점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서 진흥이라든지 또 지역 도서관을 지원하는 이런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독자분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저도 오늘은 책을 꼭 한 권 읽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하루에 한 줄이라도. 네네. 하루에 한 줄이라도 꾸준히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안 읽으면 막 입안에 막 가시가 돋지 않습니까? 오, 그렇다고. 멋지십니다. 예. 자, 박미영 님이 지난달에 부산 광안리 독립서점 투어 다녀왔어요. 대형 서점과는 또 다른 매력에 빠질 수 있지요. 라고 알려주셨네요. 아, 동네 책방, 작은 책방 다녀보는 것도 그래서 정말 큰 서점에는 없는 책들, 오래된 거, 먼지 쌓인 책인데 하나 발견하면 그 기쁨도 그쵸.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영영 쓰시는 분은 오랜만에 책 한 권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는 책. 그 책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 그 쓴 사람도 참 훌륭한 기자고요. 여기까지. 네. 김우수님은 1년에 50권에서 100권까지 읽고 계시대요. 와. 1000권 읽으시는 게 목표시라고. 와, 대단하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국내에 또 도입되는 거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우리들의 관심 그리고 이 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또 달라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